근데 그걸 알아서 어쩌라는 거죠? 이런 철학이 나에게 스며 있다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아닐걸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절대주의적인 수리 철학을 가지고 있을걸요. x제곱을 미분하면 얼마예요? 2x요? 좋아요. 아니죠. 헉, 놀라시는구나. 아니죠 라는 말을 우리 수학에서 잘 안 해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수학을 학습하면서 내가 경험한 결과 나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빙고! 절대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듯하죠. 하지만 또 그 와중에 이상하다? 왜 정다면체는 5개지?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11, 20 아닐 수도 있잖아. 하나를 더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수학은 참이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건 잠정적인 거고 아닐 수도 있지 않니? 하는 그런 사고 차기를 가진 분들도 수학에 꽤 많아요. 여러분들 수학자들이 하는 일이 2가지예요. 1번, 지금까지 있는 수학과 다른 수학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답문제가 5개다. 근데 6개, 7개일 수 있잖아. 내가 찾을 거야. 그러면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르마가 끄짝끄짝 나는 이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증명을 생략한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리고 400년 뒤에 와이즈가 나는 이 부분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못했구나. 없어. 이게 아니라 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야, 너 이 증명 요거 틀렸어. 틀렸어?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앞으로도 이 와이즈의 증명이 또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보는 수학자. 그래서 수학자가 하는 일이 2가지예요. 하나는 방금처럼 새로운 걸 찾는 거죠. 그럼 2번째는 뭐예요? 얘기했어요. 아닐 수도 있잖아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죠. 지금의 이러한 철학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쪽의 나의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절대주의 수리 철학을 가진 선생님들은요, 대부분 1 더하기 1은 2죠? 맞아요. 2 더하기 2는 4죠? 맞아요. 3, 3은 9죠? 맞아요. 잘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건 없어요. 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주의적인 철학관을 가진 선생님은 어때요? 그래? 아닌 것 같아? 선생님도 고민 좀 해보자. 우리 같이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안 되는 케이스, 되는 케이스. 여러분들 조별로 토의하세요. 토의하면서 의심 있으면 항상 얘기하고 의심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수정해봅시다. 이러한 학습법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수학교육을 연구할 때도 기본 철학을 밑에 깔고 그 철학 위에 심리학을 깔고 심리학 위에 방법론인 교수법을 연구한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선 첫 타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이 플라톤주의는 도대체 뭐야? 라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책을 좀 봅시다. 페이지 162일 1페이지. 재밌죠? 저는 이 수리철학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그래. 맞다. 선생님 그래서 저 어쩌라는 거죠? 잘 봐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리철학이 이렇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고요. 최근의 경향은 아래쪽입니다. 중경험주의적인 수리철학과 구성주의적인 수리철학 하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주의는 버려요? 아니요. 절대주의 2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하나는 플라톤주의하고 직관주의예요. 플라톤주의, 네, 우리의 현재 교수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소크라테스법이거든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법이라는 거에 철학을 제자인 플라톤이 잘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직관주의는 왜요? 우리 수학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학자가 있죠. 바로 프로이덴탈이죠.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교수학습론이라고 얘기해요. 수학화 교수학습론, 교수학습법의 근본 철학이 직관주의예요. 프로이덴탈이라는 사람은 수리철학을 직관주의로 가지고 있었구나. 네. 하지만 일반적인 직관주의에서 이제 교수법으로 가면서 다른 이제 방법이 이제 부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4개. 플라톤주의, 직관주의, 중경험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4가지는 꼭 가지고 갑니다.
책에서도 플라톤주의를 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직형이 나왔다 하고 살짝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경험주의하고 구성주의를 크게 파트로 설명을 합니다. 단 직관주의는 좀 약하게 설명하지만 뒤에 프로이덴탈에 가면 나의 철학은 직관주의를 시작으로 했다. 바로 직관주의 브라우넬이라는 사람이 위상수학자인데요. 그분의 철학을 듣고 프로이덴탈이 그러면 이 철학하에 수학을 지도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고 연구한 게 수학화가 된 겁니다. 플라톤주의 어떤 거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장에서는 수학 교육의 고전적 이념인 플라톤주의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플라톤주의를 세계관과 인간관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철학자 군주 양성을 위한 교육에서 수학이 점하고 있는 위치와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철학자 군주 양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데아적인 인간, 이데아와 내통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학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수학이 그러한 이데아에 들어가는 관문이다라는 거죠. 163페이지부터 이제 쭉 뒤로 넘어가서 한 4장이나 5장 정도는요. 수학보다는 그냥 플라톤주의가 뭐야 라는 설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표시해드리는 것만 우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플라톤주의는 163페이지입니다. 존재의 세계가 질적 차이에 의해서 구분 가능한 표시하세요. 위의 세계 또는 밖의 세계, 아래의 세계 또는 안의 세계. 위의 세계는 뭐예요? 여기 있네요. 이데아. 이게 위의 세계, 얘는 아래의 세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한 위의 세계는 사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고. 아래의 세계는 감각 경험의 대상으로 있다. 이게 사고. 여기는 감각 경험. 이데아는 위의 세계의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데아. 따라서 위의 세계의 대상을 지칭할 때 이데아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위의 세계에서 신이 있다. 그러면 신은 이데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또 수학이 있다. 그럼 수학이 이데아다. 철학이 있다. 그럼 철학이 이데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이데아예요. 이데아는 미적, 윤리적, 수학적인 개념으로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체물과 관련된 개념을 포괄한다. 이데아는 아무래도 완벽하다라는 거 안에서 여러 입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데아 사이의 특수와 보편의 관계가 성립한다. 네, 그냥 빼시고요. 단순한 이름이 아닌 실제다. 이데아는 사고에 의해서 인식된 대상이지만 가시계의 사물에 대한 감각 경험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시계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래쪽입니다. 가시계. 그 위에는 뭘까요? 그렇지. 가지계. 감각이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이쪽은 인식이 있는 영역. 지식이 있는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감각 경험은 이성의 이데아의 사유를 시작으로 어쩌고저쩌고 근데 다 그냥 어렵고요. 그냥 가지계와 가시계가 이렇게 단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갈게요. 위와 아래,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방식은 플라톤의 인간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플라톤은 가시계적 육체와 신적 기원을 가는 비가시적 존재인 영혼, 육체와 영혼. 그럼 여기 밑에가 육체, 영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참된 삶은 육체의 본성이 아닌 영혼의 본성에 따르는 삶으로 규정된다. 이 영혼은 항구적 존재로서 항구적 존재라고 하네요. 항구적 존재. 항구적 존재라는 말은 뭐 한다?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네,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육체에 들어오기 전에 이데아계에 선재해 있으며 이 항구적 존재는 이데아에 선재해 있다고 그랬어요. 선재하는 거 여기다 쓸까요? 선재한다. 미리 존재한다 이런 거죠. 선재한다. 감각 경험을 단서로하여 이데아에 관한 지식을 상기할 수 있다. 상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 좀 뻘쭘하지만 이거 줄을 치실래요? 영혼은 항구적 존재로서 그럼 영혼이라는 거는 이데아는 이렇게 갈게요. 항구적 존재라는 거는 죽거나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 육체에 들어오기 전에 이데아에게 선재했으며 이미 존재하는 것이며 이데아에 관한 지식을 상기한다. 지금 제가 항구적 존재, 선재한다, 상기한다 이 세 단어를 썼죠.
이 세 단어가 바로 이 삼파법을 설명할 때 쓴 단어예요. 갑자기 나와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삼파법을 따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 책에 없기 때문에 부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삼파법이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산파다. 산파는 아기를 받아주는 산부인과 의사란 말이죠. 그런데 아기는 어디 있다? 엄마 뱃속에 있다. 선제한다. 그러니 지식은 선제한다. 뱃속에 미리 존재한다. 그러면은 산파가 해야 될 일은 환경을 잘 만들어서 힘줘 뭐 이런 환경을 잘 만들어서 안에 있는 아이를 밖으로 잘 안전하게 나오게 하는 거죠. 따라서 선제되어 있는 지식을 뭐 하도록 해주는 게 산파다? 상기하도록 해주는 게 산파다. 그리고 저러한 선제하는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다?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로부터 출발했다. 따라서 항구적 존재다. 단 이러한 항구적 존재인 그러한 지식을 선제한 지식을 상기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뭐다?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발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삼파법 하면 대화법, 지식을 상기하는 상기설, 그 다음에 지식의 선제성 이런 거를 근거로 하고 인간은 아주 근본적으로 육체는 죽지만 정신은 절대적으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바탕을 깔고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 진행이 됩니다. 이 정도를 우선은 한번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쵸. 육체에 대해서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지만 부정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영혼의 이성, 기제, 정욕 괜찮아. 다 필요 없고요. 여하튼 이성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